자, 안녕하세요. 박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오늘은 좀 춥다고 느껴지네요. 감기 조심합시다. 자료는 받으셨나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거를 크게 이렇게 뽑아주니까 좋네요. 글씨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죠? B5인가 이게? 이따가 진도 나갈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행정처분하고 벌칙 한 번에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2페이지까지 봤고요. 오늘은 1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본 게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봤죠? 그쵸? 자, 이 5절에서 보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계약금이 건너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계약을 해제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잘못이 없다 그러면 여기 건너갔던 계약금은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되게 이런 쪽에서는 잘 안 내줍니다. 한번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볼모가 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들. 그래서 끌려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약 자체가 끝까지 가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려받을 일이 생겼는데 제대로 제때 빨리빨리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막아보기 위해서, 막는다기보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런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보면 보세요. 그러면 요 계약금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둘이 거래를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 A라는 중개업자가 끼면 이 돈을 여기다 맡겨놓자 이 얘기예요. 여기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 만약 문제가 생겨서 일로 돈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자기 돈도 아닌데 뭐, 그렇죠? 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계약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게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보면 에스크로라고 그런 거하고 이제 많이 닮았다 이 얘기죠. 이런 거는 또 인터넷상에 보시면 중고나라나 뭐 이런 것들 거래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돈을 줬는데 벽돌이 집에 날라오고 뭐 스마트폰 산다고 중고, 그렇죠? 화면 딱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돈 보냈더니 포장 딱 와서 열어보니까 빨간 벽돌이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가? 입금한 돈만 날리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제3자한테 맡겨놓고 물건이 확실하게 들어온 걸 보면 또 거꾸로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물건은 보내줬는데 돈을 또 안 보내주는 이런 잠적해버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를 둬가지고 여기다가 맡겨. 이게 이제 에스크로 제도인데 이거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 결국은 뭔가 이게 계약이 빠그러져가지고 여기 있던 계약금이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반환돼야 되는 상태가 이게 원활하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꼭 중개업자가 보관할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제3기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들,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맡겼다가 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도 뭐 자기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권고사항이 되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결국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장 공고에서 먼저 예치 권고 및 예치 명의자. 자, 이 계약금을 어떻게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맡긴다고 했을 때 꼭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융기관 같은 거. 그래서 이쪽에 돈을 맡기는 걸 예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예치를 할 땐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명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예치 권고, 그럼 예치 기관 및 예치 명의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증도금 또는 잔금 등을, 자, 우리가 이건 묶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전부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모든 게 제대로 다 이행이 됐다 그러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잘못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제도. 자,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걸 권고할 수 있다 보니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귀찮기만 해. 예? 개업공인중개사. 이 제도를 이용했었으면 저도 좋을 게 있었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면은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 계약은 무효다 어쩌다 뭐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 던져놓고 도망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 2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받은 것만 돌려놓고 그렇게 가버린. 결국 그 사람이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 어쨌든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명의자들로 되느냐? 기업법 내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거기부터 해가지고 비율까지 쭉 가다 보면,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금융기관들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우체국 같은데,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런 자들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예치권고의 목적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갖다가 예치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권고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할 것을 예치권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들 명의로도 예치권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치를 한다. 예치를 하면 예치기간은 어디까지냐 이 얘기죠. 예치기간 원칙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중도에 수령할 수도 있어요. 중도 수령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미리 예치되어 있는 돈을 미리 받아가고 싶다 그러면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내놓으면 이걸 갖다가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증서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보증서겠어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얘가 바로 돈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증할 테니까 얘가 못 내놓으면 우리라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돈을 얘가 가져가게 해줘라 라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가보시면 보증서 발급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하는 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보통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나 지금 이렇게 명의를 예치명의자가 되는 기관이나 되게 비슷한데, 공제사업을 하는 애들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증사무는 못해요, 걔들이. 예치명의자는 되는데 공제사업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해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자기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 계좌에다가 이 계약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기 돈하고 저거하고 섞이겠죠. 그럼 이제 계산이 희미해지는 거야.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뢰인과 약정 의무해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실비, 요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번에 약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증도금, 잔금을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약된 계약금, 중도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게 두려워서 이렇게 중간에도 맡겨놨더니 이거 고양이야, 얘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놨어. 얘가 들고 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하고 따로 차야 됩니다. 같이 차면 계산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거기 따로 분리하고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가보시면 보증가입 및 사본교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한참 읽었는데 그 얘기죠. 얘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지금 이걸 예치해 놓으려면 손해보상, 우리 가입돼 있죠, 손해배상. 그거 말고도 이걸 또 별도로 가입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그 제도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제도가. 그래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하라는 거, 만약 이걸 권고를 할 수는 있는데 권고를 아예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권고를 안 해. 자, 그런데 이걸 만약 권고를 해서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하게 되면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 처분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시면 실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과다하게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초과수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이런 처분을 받게 되니까 뭐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항상 연결된다. 자, 1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획본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쩌고저쩌고해서 이런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데 권고할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조 1항 14호 기준으로 보십시오. 14호에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라고 보고요. 5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도 나 그딴 거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한 보장에 대한 권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부작위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작위 작위란 말 아시죠? 작위 부작위, 그렇죠? 부작위 뭔가를 안 해야 된다, 의무. 그러니까 부작위 뭔가를 안 해야 될 의무, 부작위 의무. 순서대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금지 행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 머릿말을 이렇게 따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억법을 가지고 하시던가 금지 행위 7가지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뭐죠?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업 하면 돼야 안 돼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야. 보통의 사람들은 매매업을 많이 합니다. 장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하는 물건들은 무슨 먹는 먹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산품인데, 우리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일단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개업을 하면서 플러스 매매업을 한다. 겸업 금지되어 있나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이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있었죠. 거기에 매매업이란 말 따로 없었죠. 그렇죠? 분양대행 이런 건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거 말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매매업이. 근데 매매업이 어디 나와 있느냐? 금지행위에 나와 있습니다. 금지행위니까 뭐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겸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중개업 말고, 중개업 플러스. 근데 법에서, 다른 법이나 또는 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겸업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매매업을 하고 싶으면 이걸 관둬야 돼. 아시겠죠? 매매업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이 한 채 있었어. 근데 이 집을 팔려고 그래. 중개 의뢰인이 왔어요.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딱 자기 집을 팔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팔았어요. 이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했어. 이거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건 매매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 업이에요. 업은 뭐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지금 한 번 팔았죠? 그렇죠?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여기엔 들어가지가 않아. 그럼 해도 되네?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려요. 여기는 직접 거래 플러스 쌍이니까 뭐야? 쌍방대리.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거를 직접 거래라고 얘기해요. 또는 자기 계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리고 쌍은 쌍방대리. 요게 여기서 금지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인한테 매매업으로다가 자기가 하면서 중개 의뢰인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금지돼 있고, 어쩌다가 자기 물건을 갖다가 의뢰인한테 직접 파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자기들 가족의 물건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팔게 되면 이건 금지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집 못 팔아요? 또는 자기 집을 세를 못 놓습니까? 직접? 의뢰인한테 못 놔요, 직접. 아니 그럼 놓으려면 어떻게 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통해서, 그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직접 거래라는 부분 이거 금지돼 있고 매매업도 금지돼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건 뭐야? 무등록자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등록자하고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무등록자하고 거래하는 걸 왜 금지시켜 놓겠어? 이런 걸 허용하게 되면 무등록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등록자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무등록자도 처벌을 하고, 그쵸? 무등록자하고 같이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초는 뭐야? 초과. 뭐 초과겠어, 이거? 수수료. 그쵸? 금품. 자, 우리 중개 보수, 법정 보수 이상으로 초과해서 받게 되면 금지행위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거짓된 언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의뢰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이딴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딴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증은 뭐겠어요? 증서. 우리가 입주 청약 통장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증서를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이런 건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지 않아요. 법에서 또는 그때그때 해서 이걸 금지시켰을 때, 전매를 금지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금지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분양권 같은 것들은 원래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그 전 단계예요. 입주자 저축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거래하는 거, 그런 증서를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주택법에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금지시켜 놨고요. 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그 다음에 요 쌍이라고 한 건 직접 거래 플러스 쌍방대리. 요걸 이제 쌍 이렇게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금지돼 있다. 그 다음에 이 투는 뭐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 그쵸? 그래서 중간 거래, 중간 생략 등기 같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런 게 금지돼 있다. 자, 이 둘로 이렇게 나눈 거는요. 이쪽이 그래도 약간 가볍게 처벌되고 이쪽이 중하게 처벌된다. 자, 처벌이라고 했을 때 형벌을 가한다 그러면 이쪽이 1년 1천이면 여기는 3년 3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형벌 가지고는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넷으로, 7개를 넷 셋으로 쪼개놓은 거야.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금지행위 전체를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속공인중개사도 금지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이 가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 해도 돼? 안 되죠. 안 됐으면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형벌 말고 또 행정처분. 그쵸?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받는다 그러면 자격정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으면은 형벌은 형벌이고 여기도 행정처분 가야지. 그쵸? 뭐 가겠어? 등록 취소 필이 아니라 가예요. 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가 가능해요. 등록 취소 가능 사유는 또 뭐죠?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작위 의무. 자, 7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7가지를 넣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언제나 우린 그게 어렵죠?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는 잘 하셔.
워낙 이렇게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오시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기억이 끝까지 남기는 게 이제 항상 문제죠. 자, 금지행의 의미 나와 있습니다. 의미.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까지 적용됨을 유의해야 된다. 자,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중개보조원들도 전부 다 등록관청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집이 한 채 있어. 의뢰인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 집을 그 사람한테 판다. 이거 직접 거래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업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처분이나 이런 것들 동그라미 3번에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따로 기재해놨으면 되겠고요. 자, 금지행위 차례대로 봅니다. 가로 1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했고요. 2번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이 경우 업의 여부는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규모, 횟수, 태양은 이제 그 모습이란 뜻이겠죠. 자, 이런 것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심하실 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때는 허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업 하면서 플러스 임대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행정처분으로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요. 업무정지 처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형벌로는 1년 1천만 원 이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면 자격정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업에 관련된 판례는 앞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즉 무등록자하고 관여되는 거죠. 무등록자하고 관여되는 거. 자, 이런 사람하고 관여돼서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자격은 취득했어요. 등록은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등록을 안 했으니까 무등록업자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설 등록. 자, 거기 2번에 가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 그 사람이 개설 등록 한 줄 알았는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얘기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무등록업자인 것을 모르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등록업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소명해내야 됩니다. 몰랐다는 걸 소명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봅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받았다가 초과 금액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중개보수를 약소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초과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약소금이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자, 이래도 여기 이거 초과수수냐 이 얘기죠. 돌려줬을 때도 초과수수냐 이런 얘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초과해서 받았다. 그럼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여기 해당합니다. 항상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애매한 것들, 돌려줬다든가 뭐 이런 거. 자, 2번에 가보세요. 의뢰인이 스스로 개업공증에서 초과한 금액을 준 경우에도 이 법에 위반되며, 그러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 의뢰인이 뭐 잘해줬다고 해서 준다든가, 또는 의뢰인들은 이런 금액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법정이라고 줬는데 초과된 거, 이럴 수도 있잖아. 자, 이랬다고 하더라도 초과 수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가 초과하여 중개보수나 금품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준 경우에도 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의도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돈 이거 뇌물 받은 거 뭐 이런 거 얘기 막 나오면 그러잖아. 돌려줬다 그러고, 갑자기 없던 차용증이 하나 튀어나오잖아. 빌린 돈이다 씨 막 그래가면서,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아시겠죠? 자, 3번에 보시면 초과해서 받거나 중개보수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개보수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100만 원이 전부 무효냐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자,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원인 없이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부당이득이라는 얘기예요.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돼?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돼? 부당하게 이득 얻은 거잖아. 그냥 꿀꺽하고 말아요? 부당하게 이득 본 거다. 원인 없이 취득한 건 전부 부당이득이에요.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뭐 처벌 등 이렇게 되고요. 5번에 한번 보세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다. 요즘 이제 그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죠. 우리가 법정 수수료를 받고자, 법정 수수료, 항상 우리가 조심하실 건 우리가 수수료율표나 뭐 이런 거 있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있죠. 최대 한도 뭐, 이게 최대 한도란 말이야. 최대 한도. 이 최대 한도라는 얘기는 그걸 다 받아라가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의뢰인들은 그런 사실까지는 잘 몰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럼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최대 한도로.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최대 한도 뭐 퍼센테이지 해보니까 80만 원 나왔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영업 비밀인데 이거. 이거 그냥 법에서 80만 원 받으라고 정해줬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응?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깎아줘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그거 깎아줘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럼 협의해보자. 80만 원이 한도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뢰인들은 깎아줘 하고 나오는 거야. 일단 한번 뒤로 물러서서 깎아줘. 근데 이제 보면 또 나 같은 사람들은 깎아줘 그러면 안 깎아줄 수가 없어. 마음이 약해서. 그죠? 근데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요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저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과세자일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합니다. 그 관련되는데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10%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근데 간이과세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 절차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간이과세자로 들어가요. 난 간이과세자가 싫어, 그냥 일반 과세자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줘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되게 간이과세자로 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우리가 그 신고를 하긴 하는데 거의 환급하고도 상관이 없고
거의 내지 않는 방향으로 금액을 해가지고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간이가세자면서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 그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봤지만 순가 중개계약 어때요? 금지돼 있습니까? 순가 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돈이 중개보수가 법정수수를 초과하면 이 금지행위에 걸리는 거죠. 초과수수. 자, 그 다음에 초과수수에 대한 판례입니다. 1번은 일반적인 판례예요.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지행위고요. 2번에 가보세요. 사례비나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 받든 간에 초과수수다.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요게 이제 당좌수표 얘기였어요. 당좌수표. 당좌수표 액면 금액이 중개보수 받아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취득 당시 보증할 수 없는 수표 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 수표. 그러니까 이 수표가 있으나 마나한 수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단계에서는 곧바로 이 법 위반이 되며, 그쵸? 그 후에 그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죄는 금지행위 위반 죄는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당좌수표, 수표를 받을 때 처음부터 그 수표가 무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 법 위반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액면이 법정수수를 지금 초과한 상태여야 법정수수료를.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 수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었어. 수표 자체에. 그러면 이거는 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당좌 수표, 그 수표를 건네줄 때는 그 수표가 유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쪼가리가 됐다. 그럼 일단 이거는 초과수수 한 거로 봅니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그냥 반환을 했어도 초과수수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 이거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집에 가서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어? 자, 4번, 가로 4번에 가봅니다.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된 언행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거짓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히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의 판단, 내가 이걸 매입을 해야겠다, 아니다, 뭐 이런 판단들 하죠. 중요한 판단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르치게 했다. 이게 금지행위랍니다.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거기 조심하실 건 이런 거짓된 언행에는요, 적극적인 행위도 들어가지만 묵시적으로, 그쵸? 침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소극적으로 거짓된 언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건의 비밀 같은 거, 약점 같은 거를 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거짓된 언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 편취한 행위도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며,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이를 속이고 매수인에게 중개한 행위도 금지.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됐다, 지정됐다는 얘기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버렸대. 아이고 좋아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거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조상 탓하죠. 그렇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러냐,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거의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그 물건의 값어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 이런 것들도 거짓된 언행.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 밑에 그 매도인은 의뢰인은 그 매도인은 서로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 편취하는 행위. 보통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찰제, 뭐 정해진 가격 공장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라고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5억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매도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거를 한 10억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주셔. 뭐 이딴 식으로 또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0억에 팔게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짓 언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 언행과 관련된 판례. 방금 얘기한 그 서로 짜고 그래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한 거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가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그런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요, 일단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증서들은. 그걸 중개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금지 행위입니다. 분양권처럼 특별한 경우나 법이 만들어서 그때 금지, 전매가 금지되는 그럴 때만 금지되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있는 증서들은 상시 금지입니다. 거래가 법에 의해서. 자, 어떤 증서들이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분양, 임대에 관련 있는 증서라고 그랬지 분양권이라는 표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택 청약 예금 저축 통장 같은 거, 주택 상환사채, 주택조합원의 지위, 고용주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직장조합 같은 것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환지 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증서야.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럼 이런 증서를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주택법에서도 이런 증서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도.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주택법 거기 주의해서 나와 있는데 주택법 101조 3호에 101조 3호 여기 나와 있다. 자, 증서가 아닌 경우에 관해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분양권 얘기예요. 분양권은 여기에서 말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것도 이제 분양권. 그래서 아파트의 동호수 피분양자로 규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이 또한 그런 증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 그 상가를 갖다가 매도하려고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몇 동 몇 호 특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 증서 자체를 넘겨받았다. 이 증서는 앞에서 말한 그런 증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분양권 당첨권, 상가 분양 계약서 등 관련된 판례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익히 앞에서 한 번 다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6번에 가보시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거래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첫 줄 의뢰한 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개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자, 직접 거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수임인과 거래하는 것도 포함되며 매도 매수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포함한다. 자, 임대차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의뢰인 갑이 있는데 이 갑이 직접 안 오고 을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얘는 대리인으로서 한 거고 또는 수임인으로서, 여기는 위임인 또는 피대리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본인이죠. 그쵸? 본인. 그럼 대리행위 했을 때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돼? 얘하고 얘한테 귀속되죠. 이거 직접 거래예요, 아니에요? 직접 거래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도 직접 거래다 이 얘기입니다. 얘랑 둘이 매매 계약한 거랑 이거랑 뭔 차이야? 그쵸? 대신 와서 했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 얘하고 안 하고요, 대리인하고 했어요. 직접 거래 아니잖아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쵸? 얘는 법률 효과가 얘한테 귀속이 안 돼요. 어차피 얘한테 간다고. 그러면 둘이 계약해서 얘한테 효과가 가는 거 하고, 얘가 와서 계약해서 얘한테 효과가 가는 거 하고, 결론은 똑같잖아. 그쵸? 그 직접 거래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얘기 한 겁니다, 교재에서. 자, 대리인, 수임인이 와서 하는 것도 직접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이 직접 거래 같은 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거래. 이 부동산 거래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 싸움이야. 그죠? 그러면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딱 놓고 보면 누가 더 정보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워가 있지. 정보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치란 그런 위치예요. 우월한 위치야. 우월한 위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월요일 아침에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자, 이번에 직접 거래에 관계된, 직접 거래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A가 자기 물건을 갖다가 누구한테 팔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가족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의뢰인이 아닌 친구나 친척의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또는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끝에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이 얘기예요. 얘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기 중개사무소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지금 세를 놓고 싶어. 근데 얘가 이제 세를 얻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들어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딱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직접 거래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이 사무소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거래했다. 직접 거래. 자, 그런데 얘가 길을 지나가다가 집을 막 필요로 하는 얘를 발견했어. 얘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몰라. 길거리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얘가 내 집에 새 들어올래? 그랬단 말이지. 그쵸? 그럼 얘 입장에서는 쟤한테 지금 중개 의뢰를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 이런 계약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생활정보지에다가 얘가 자기 집을 내놨어. 새 놓겠다고. 벼룩시장에. 얘가 벼룩시장을 보니까 이런 집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전화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거래가, 여기서 금지되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거기 3번의 쌍방대리 개념은 아시죠? 쌍방대리. 이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도 금지되어 있죠? 민법에서도 쌍방대리. 근데 민법에서는 이제 단순한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 같은 것들은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하게 저기 드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갈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전부 대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쌍방대리야 대표적인. 근데 이런 거는 이 법무사가 등기소 가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이라는 사실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행위 같은 것들은 쌍방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이쪽은 뭐가 됐든 쌍방대리는 금지돼 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쌍방대리를 가능하게 하면 A가 얘하고 얘가 지금 둘이 매매계약을 하는데 얘가 둘 다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둘은 현장에도 없고 혼자 사무소에 앉아가지고 이쪽에 앉아서 매도인으로서 계약서 사인하고 여기로 건너가서 앉아가지고 매수인으로서 사인하고 계약 내용은 지멋대로 다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돼 있다. 자, 일방대리는 그러면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것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구청에 찍혀가지고 구청에서 한번 나왔었어. 나와가지고 내가 근데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중개보조님에게 3년치 계약서를 전부 들고 구청으로 들어와라. 제가 이제 수원시 장안구청 그쪽이니까 3년치 계약서를 다 들고 오래. 우씨. 그쵸? 들고 갔어. 뭘 내가 잘못했길래. 그쵸?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니까 계약서를 전부 이렇게 막 뒤져보는 거야. 뒤져보다가 대리 한 게 있어. 딱 보니까 거기 이제 막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인 것 같아. 그 위에 이제 상급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얘는 옆에서 이 젊은 친구는 옆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 불타는 눈빛으로 내 계약서를 막 보는 거야. 보다가 대리라는 걸 딱 본 거야. 얘는 이제 자기가 배우기에 이제 대리는 금지돼 있다고 배웠거든. 이거 금지행위라고 딱. 난 절대 쌍방 대리는 안 합니다. 일방 대리거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체 하고 그냥 일방 대리는 허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말 안 믿지. 그래서 법 규정을 한번 뒤져보세요. 법 규정에 분명히 쌍방 대리 금지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쓱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지 이 사태를. 이 사태를. 그러니까 이 연륜이 있으신 분이 잽싸게 따른 대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 돌려가지고 뭐 도장 똑바로 찍으세요부터 해가지고 에휴 진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일방 대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쌍방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쌍방 대리는 뭐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어떤 거래든 간에 금지되어 있다. 거기 4번에 이제 민법 얘기 좀 하고 있죠. 민법에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런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 같은 거는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민법에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자, 관련된 판례 보시고 3번에 한번 가보세요. 3번 관련된 판례. 자, 직접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데 직접 거래를 했어. 그래서 이거죠. 이거를 지금 얘한테 팔았어요.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직접 거래했죠. 직접 거래했으면 금지행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부동산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쵸? 이럴 때 이 규정을, 금지행위 이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법상의 관계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금지행위를 했기 때문에 얘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그 판례 네 번째 줄에 가시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7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의 권리의 변동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한다.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죠. 그렇죠? 보존 등기를 안 하고 넘기는 것도 중간생략 등기예요. 특히 처음부터 등기를 제대로 안 하고 빼먹는다 해서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머리 모자, 머리 두자 써가지고 모두 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일종이에요, 이것도. 자, 중간생략 등기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간생략 등기 하면 뭐가 좋아? 여럿이 좋아. 여럿이. 자, 갑의 물건을 을에게 팔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그럼 여기 있던 물건이 한 번, 두 번 가죠. 얘는 그럼 일단 취득세 내야 돼. 등록세 내야 돼. 그리고 넘기면서 차익이 있다 그러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게 근데 한 번에 가버려.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도 얘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가면 일단 얘 취득세, 등록세 빠져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도 낼 일이 없지.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도 할 일이 없고. 엄청난 탈세입니다. 그렇죠? 이 세금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지금도 하도 매매를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그 1% 이거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취득세 1%, 등록세 1% 주택 같은 경우에. 전에는 저 2%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4%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년 전부터 지금 2% 해가지고 이게 또 다시 원위치 된지 안 된지 지금 모르겠는데 요거 2%만 잡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거래 가격의 2%만. 거기다 양도소득세는 또 어때요?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는 경우하고 정상적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매겨지는 경우에는 누진됩니다. 9%, 18% 이렇게 올라가요. 받은 거예요. 번 게 1,000만 원이다. 9%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36%까지인가? 뭐 이렇게 갑니다. 이 누진 구간이, 매 구간. 그 1억 정도 벌었으면 아마 36% 내야 될 거예요. 번 게 1억이면 36%, 3,600만 원을 세금으로 딱 냈네.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실현해서 이렇게 벌었어. 뭔가를 해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36% 내라 그러면 열받지. 그쵸?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불로소득이다 이거야. 응?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돈 번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걷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국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걷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자, 7번에 거기 보존 등기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 중간 생략 등기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자체는 거래하는 거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전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면 이걸 전매하게 되면 여기에 금지 행위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 앞에 증서 등을 거래한 행위에는 해당이 안 돼도 분양권 전배했을 때 여기 7번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에 보세요. 미등기 전매 행위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한다. 지금 방금 보셨죠? 자, 판례는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였으나 전매 차익이 나지 않는다 하여도 이러한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이었으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 미등기 전매를 했어. 중간생략 등기는 쉽게 하면 미등기 전매예요. 여기 등기 안 하고 그냥 전매한 거죠. 이걸 중개했단 말이야. 그럼 이 법에서 지금 말한 것대로 금지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차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얘기지. 응?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에 꼈어 지금. 중개를 이렇게 했어. 등기를 어떻게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등기는 여기서 일로 바로 가자. 결론 어차피 얘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 빼고 가니까 얘가 미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등기하고 전매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하자고 해서. 그런데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팔 때는 얘 입장에서는 차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조심하실 건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번 게 없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를 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빼고 얘기해 봅시다. 본인들이 이렇게 했어. 요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했어. 병합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응?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요? 그냥 요? 취득하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 할 수 있는 거네요?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얘들도 처벌받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매 이런 거 했다.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그 법에서 징역이나 뭐 이런 벌금 처벌을 합니다. 세게. 다만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이에요. 근데 저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저거 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을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어. 못 취득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예요?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얘들은 지금 요거 허가만 받고 등기를 한 거야. 이 허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자체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미등기 전매나 이런 것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당사자들은 다음 페이지에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중개한 것에 대해 모두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 경매 등의 부동산인 경우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자였는데 사망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그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그럼 등기부에는 여전히 간명이로 나오죠.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기부는 여전히 간명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주인은 누구야? 을이잖아. 그쵸? 을이 그럼 이거 팔겠다고 나설 수 있죠? 그렇죠? 을이 팔겠다고. 요때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건 미등기 전매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거래가. 다만 요걸 갖다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할 때는 187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고 넘기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탈세나 이런 목적의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개 자체만 놓고 보면.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전매 등 금지되어 있는 뭐 분양권 이런 것들 되게 보면 분양권 두 번째 줄 주택법상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임차주택 양도 전대 제한, 특히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법에서 지금 투기 조장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에 또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형벌 가해지면 세죠? 형벌이. 그래서 아까 이쪽에 있었던 거 증쌍투 해서 증서 또는 쌍방대리 직접거래 또는 투기 조장 행위 이딴 것들은 3년 3천만 원 들어가고요. 자, 조심하실 건 3년 3천만 원 형벌만 세지는 거지 행정처분은 똑같아요.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설명한 거 관련된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 정리해버렸죠. 그쵸? 말하는 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 원 그거 지금 해놓은 거고, 행정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하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 등록 취소 가능하고 업무정지 처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가능한데 중개보조원은 정지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얘는 형벌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디귿번 한번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사항이므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 중개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금지행위를 했어.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자격정지 돼요? 행정처분 없어요. 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어. 대신 형벌은 가야겠죠. 형벌. 그럼 형벌은 골고루 있잖아.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지금 당했어. 당한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았어. 누가? 중개보조원이. 그럼 우리 이제 그 고용인이 관리 감독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 양벌 규정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때 징역형은 안 합니다. 벌금형으로 처합니다. 항상 양벌 규정으로 갈 때는 다른 법에서도 다 같아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갑이 보조원이야. 얘를 갖다가 지금 벌금 또는 징역형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처벌했어요. 그럼 양벌 규정으로 지금 얘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징역형은 절대 처벌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해요. 양벌 규정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중개의뢰 내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말이죠. 나머지는 옳은 말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7자 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